안녕하세요. 잠잘 때 만나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달림 책방입니다. 요즘 벚꽃 구경하러 밤에 산책 많이 나오시죠? 예쁜 꽃을 사진으로도 담아보고 벤치에 앉아 봄을 맞으며 여유도 가져보고 이것이 소소한 행복이겠죠. 오늘도 편안한 밤 행복한 꿈 꾸며 잘 자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힘센 농부와 선비.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아주 힘센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이 센지 힘으로는 농부를 당할 사람이 없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농부의 놀라운 힘을 칭찬했습니다. 소도 번쩍번쩍 뜨니 세상에 저런 힘은 없을 거야. 암요, 그렇고 말고요. 농부는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마다 우쭐해졌습니다. 아마 한양에 가도 나보다 힘센 사람은 없을 거다. 농부는 틈만 나면 자기 자랑을 늘어놓았어요. 어느 날 농부는 한양으로 떠나야겠다고 굳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칭찬한 내 힘을 한양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인정을 받아야지. 그래서 농부는 튼튼하게 꼰 집신 여러 켤레를 가지고 집을 나섰어요. 농부는 꼬불꼬불한 산길을 걷고 걸어 커다란 소나무가 있는 길가에 이르렀습니다. 아이고, 다리야. 저 나무 아래서 쉬었다 가야겠다. 농부는 나무 그늘에 앉아 땀을 식히고 있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말을 탄 선비 하나가 하인을 데리고 오는 것이 보였어요. 보아하니 높은 양반 같은데 어디로 가는 길인지 모르겠네. 선비와 그의 하인은 농부가 쉬고 있는 소나무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선비님, 여기서 쉬어 가십시오. 농부가 소리 높여 선비를 불렀어요. 그때 갑자기 커다란 칼을 든 도둑이 다가와 선비를 에워쌌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을 몽땅 내놓아라. 우리 나리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제발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하인이 부들부들 떨면서 빌었어요. 그러나 선비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말 위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선비가 겁도 없느냐? 어디서 눈을 똑바로 뜨고 있어? 도적들은 화가 나서 칼을 뽑았어요. 이것을 본 힘센 농부는 소나무를 뽑아들고 달려갔습니다. 다들 덤벼라. 내가 상대해주마. 도적들은 커다란 소나무를 뽑아 마음대로 휘두르는 농부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무서운 놈이 나타났다. 어서 도망가자. 도적들은 하나둘씩 서둘러 도망을 쳤어요. 다시 한번 내 눈에 보이기만 해봐라. 그때는 꼭 확실히 혼내주마. 선비의 하인이 농부에게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크게 조아렸지요. 감사합니다. 덕분에 살았습니다. 농부는 은근히 뽐내며 말했어요. 힘 있는 사람이 약한 사람을 돕는 것은 당연하지요. 선비님께서 다치지 않았는지 모르겠소. 선비가 침착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고맙소이다. 그런데 당신보다 더 힘센 도적이 있었다면 어쩔 뻔했소. 선비의 말에 마음이 상한 농부는 잔뜩 화가 나서 말했어요. 무슨 소리요? 세상에는 나보다 힘센 사람은 없소이다. 정말 그럴까요? 선비는 빙그레 웃으며 말에서 내려왔어요. 그러고는 옆에 있던 커다란 바위를 한 손으로 번쩍 들어 올렸지요. 당신도 한번 이 바위를 들어보시겠소. 까짓거 별것 아니지요. 농부는 멋지게 한 손으로 바위를 들어 올리려고 하였어요. 이게 왜 이러지? 그러나 농부가 아무리 힘을 써도 바위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먼 길을 걸었더니 몸이 조금 피곤한 모양이요. 선비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비의 말에 자존심이 다친 농부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다시 바위를 들으려고 안간힘을 썼어요. 응자. 농부가 두 팔로 바위를 안고 얼굴이 벌개지도록 힘을 써 보았지만 바위는 겨우 조금 들썩일 뿐이었지요. 어떻습니까? 쉽지 않지요. 선비는 얼굴 가득히 부끄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농부는 귀신에 홀린 듯한 얼굴로 선비의 얼굴을 쳐다보았어요. 세상은 넓고 자신보다 훨씬 힘이 센 사람도 많은 법입니다. 자신의 힘만 믿고 살다가는 큰코 다칠 일이 생기지요. 선비님, 이렇게 엄청난 힘을 가지고 계셨으면서 왜 아까 가만히 계셨습니까? 도적들을 살피고 있었지요. 혹여 내가 나서면 같이 있던 하인이 다치거나 나무 그늘에서 쉬고 있는 당신이 다칠까 걱정이 되었거든요. 선비의 말을 들은 농부는 부끄러워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내가 너무 어리석고 바보 같았소. 무식한 내 힘 하나만 믿고 그렇게 무조건 덤비다니. 농부는 그 길로 자신이 살고 있던 산골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함부로 힘자랑을 하는 바보 같은 짓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누런 소와 검은 소. 아이고, 다리야. 어느 마을 근처를 지나던 황이는 밭이 있는 길가에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어디 앉을 만한 곳이 없나? 옳지, 저기 나무 그늘이 좋겠다. 황이는 아픈 다리를 두드리며 나무 그늘이 드리워져 있는 밭두렁에 앉았습니다. 밭에는 농부가 쟁기로 밭을 갈고 있었지요.
두 마리의 소들이 끄는 농부의 쟁기는 잠시도 쉬지 않고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날이 정말 덥구나. 황이는 밭두렁에 앉아 땀을 식히며 농부가 일하는 모습을 쳐다보았어요. 이랴, 이랴. 농부는 땀을 뻘뻘 흘리며 부지런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부지런한 농부네. 소도 주인 닮아서 부지런한 것 같아. 황이는 소 두 마리가 쟁기를 끄는 모습을 유심히 쳐다보았습니다. 둘 가운데 어느 소가 더 일을 잘할까? 황이는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그게 그렇게 궁금하십니까? 농부가 쟁기를 멈추며 물었습니다. 알려주시면 좋지요. 그렇다면 제가 알려드리지요. 농부는 소들에게 메어놓은 쟁기를 풀었습니다. 농부가 쟁기를 풀어주자 소들은 그늘을 찾아갔어요. 누렁아, 검둥아, 너희도 잠시만 쉬어라. 나도 너희처럼 그늘에 가서 쉬어야겠다. 농부는 느릿느릿 걸어와 황이 옆에 앉았습니다. 황이는 웃으며 농부에게 말을 건넸어요. 오늘 날씨가 참 좋군요. 조금 덥기는 하지만 좋은 날씨네요. 선비님은 어디로 가시는 중입니까? 황해도에서 일을 마치고 집이 있는 한양으로 갑니다. 아이고, 한참을 걸으셨겠네요. 농부는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으며 황희를 쳐다보았어요. 예, 조금 많이 걸었네요. 그런데 어떤 소가 더 일을 잘하는 겁니까? 누렁이와 검둥이 가운데 하나라. 누렁이와 검둥이요. 황희가 놀라 되묻자 농부는 웃으며 소들이 쉬고 있는 그늘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저기 누런 소가 누렁이, 그 옆에 있는 까만 소가 검둥이랍니다. 두 마리 모두 정말 잘생겼네요. 그런데 이름은 누가 지었습니까? 그야 제가 직접 지었습니다. 참 쉽고 좋은 이름이지요. 농부의 싱글벙글 웃는 얼굴을 보자 황희의 기분도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누렁이랑 검둥이 가운데 누가 더 일을 잘합니까? 둘 다 원체 일을 잘해서 조금 생각해 봐야겠네요. 황희는 소들이 밭두렁이 잡초들을 뜯어먹고 있는 것을 바라보았어요. 한참 동안 곰곰이 생각하던 농부가 황희에게 바짝 다가왔습니다. 선비님, 귀 좀 빌려주시겠습니까? 황희는 농부에게 귀를 살짝 대주었습니다. 농부는 황희의 귀에 대고 소근소근 속삭였어요. 누렁이가 검둥이보다 일을 잘합니다. 황희는 농부가 하는 짓이 정말 우스웠습니다. 하하, 별것도 아닌 말을 왜 그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선비님, 세상에 남보다 못하다는 소리를 들어 기분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농부의 말을 들은 황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누렁이와 검둥이가 비록 소지만 사람처럼 남보다 못하다는 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상할 것입니다. 황희에게 농부의 말이 이상하게만 느껴졌어요. 소가 어떻게 사람의 말을 알아듣습니까? 소가 사람의 말은 못하지만 알아듣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랴 하면 가고 워 하면 서는 것이 아니겠소. 농부의 말에 황희의 입이 저절로 벌어졌어요. 그러고 보니 맞는 말 같습니다.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면 시키는 대로 움직이지 않겠지요. 예, 그러니 어찌 함부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얼마나 잘났다고 남 보고 잘한다 못한다 멋대로 말하여 남을 속상하게 하겠소이까. 황희의 말 한마디에도 마음을 쓰는 농부에게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농부에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제가 큰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선비님, 이러지 마십시오. 난데없는 절에 놀란 농부는 허둥지둥 황희를 일으켜 세웠어요. 좋은 것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희가 다시 한번 큰 절을 올리려고 하자 농부는 서둘러 밭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여기 더 있다가는 아무래도 오늘 안으로 일을 못 끝내겠습니다. 시간을 빼앗아서 죄송합니다. 그럼 좋은 여행 되십시오. 농부는 다시 밭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황희는 그날 농부의 말을 듣고 상대방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깊이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때 깨달은 것을 평생 잊지 않았다고 합니다. 돌 많은 언덕. 옛날 서울의 서쪽에 박씨라는 성을 가진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젊은이는 앞을 못 보는 홀어머니와 단둘이 작은 초가집에서 살고 있었어요. 젊은이의 효성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온 동네에 소문이 자자했지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모이기만 하면 젊은이를 칭찬했습니다. 얼마나 효성이 지극한지 몰라. 그 집 어머니는 정말 좋겠어요. 마을 안악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노인이 웃으며 말했어요. 색식감 하나 구해주지 않으면서 입으로만 칭찬하기는. 아우,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안악들은 모두 화를 냈습니다. 저 나이까지 혼자 살며 늙은 어머니를 모시는 것이 보기에 너무 딱하구먼. 하지만 살림도 넉넉하지 못하고 안 못 보는 어머니까지 모셔야 하니 누가 시집 오려고 하겠어요. 아휴, 정말 안 된 일이야. 젊은이의 칭찬으로 시작한 이야기는 언제나 걱정으로 끝났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이었어요. 아침 일찍 일 나갔던 젊은이가 저녁 무렵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꽁꽁 언 손을 붙잡았어요. 얘야, 밖이 많이 춥지? 아니에요, 어머니. 많이 배고프셨죠? 할 일 없이 누워있는 늙은이가 배가 고파봤자 얼마나 고프겠어. 어머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금방 밥 지어드릴게요. 젊은이는 서둘러 밥상을 준비했어요. 쌀을 씻어 가마솥에 안치고 가을 내내 말려놓았던 마른 나물들을 꺼내 맛나게 무쳤습니다. 어머니, 진지 드세요. 오냐, 알았다. 나물 냄새가 아주 향긋하구나. 젊은이는 어머니와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어머니 밥이 좀처럼 줄지 않았어요. 어머니, 입맛이 없으세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젊은이는 어머니의 숟가락 위에 반찬을 올려주었지요. 어머니, 이것 한번 드셔보세요. 아, 그래. 참 맛있구나. 젊은이는 어머니 얼굴을 살펴보며 슬그머니 걱정되었습니다. 뭐 드시고 싶으신 것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그게 말이다. 이상하게 생선이 먹고 싶구나. 내일 강에 나가 잡아오면 되지요. 오늘은 아쉬운 대로 물이라도 말아서 조금만 더 드셔보세요. 다음날 아침 일찍 젊은이는 낚싯대를 들고 집을 나섰어요. 이미 강에는 두꺼운 얼음이 깔려 있었습니다. 이거 물고기 잡기가 여간 힘들지 않겠네. 젊은이는 얼음판 위에 낚싯대를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온 강가를 뒤져 아주 커다란 돌멩이를 찾아냈습니다. 이 정도면 얼음에 구멍을 낼 수 있겠지? 젊은이는 커다란 돌멩이로 열심히 얼음을 두드렸어요. 쾅, 쾅. 젊은이가 열심히 얼음을 깨고 있는데 그 옆으로 왕의 행차가 지나갔습니다. 왕은 얼음 깨는 소리에 가던 길을 멈추었어요. 그리고 손으로 젊은이를 가리켰습니다. 젊은이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아마도 얼음을 깨고 있는 모양입니다. 어서 가서 왜 얼음을 깨고 있는지 알아오너라. 예, 알겠습니다. 신하는 젊은이에게로 달려가 물어보았어요. 잠시 후 신하는 왕에게 돌아와서 젊은이가 들려준 이야기를 빠짐없이 전했습니다. 참으로 효성스러운 젊은이구나. 어서 가서 이리로 불러오너라. 젊은이는 쑥스러운 표정으로 신하를 따라왔어요. 왕께 인사드려라. 젊은이는 왕 앞에 엎드렸습니다.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로 저를 부르셨습니까? 왕은 자상한 얼굴로 젊은이를 반겼습니다. 내가 눈이 보이지 않는 어미를
잘 모신다고 하더구나. 저는 자식으로서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래, 너의 효성은 참으로 하늘도 감동시킬 만하다.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들어라. 왕의 말에 젊은이는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왕은 젊은이의 조심스러운 몸가짐이 더욱 마음에 들었지요. 너의 효성스러운 마음을 칭찬하는 뜻에서 너의 소원을 하나 들어주마. 무엇을 원하느냐? 돌밭이라도 좋으니 제 땅이 있어 어머니를 풍족하게 모셨으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정말 착한 젊은이로고. 네, 너에게 땅을 내리리라. 왕은 젊은이에게 땅을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을 박씨의 젊은이의 돌 많은 언덕이란 뜻에서 박석고개라고 불렀답니다. 솥안에 넣어둔 돈. 조선시대 어느 마을에 홍기섭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관청에서 참봉이라는 벼슬에 오른 사람이었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홍참봉이라고 불렀어요. 그는 벼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안이 너무 가난하여 굶기를 밥 먹듯이 하였어요. 아이고, 홍참복대 굴뚝에서 연기가 올라오지 않은 지 꽤 된 것 같은데. 그 고집스러운 양반 정말 대단하군. 마을 사람들이 홍참복댁의 가난을 놀라워했어요. 내일은 또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하나? 홍기섭의 아내는 날마다 걱정뿐이었습니다. 사람이라면 아무리 배가 고파도 지켜야 할 도리가 있는 법이지. 홍기섭은 아내가 아무리 걱정해도 조금도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홍기섭과 아내, 식구들이 모두 잠든 어느 늦은 밤이었어요. 하필이면 그의 집에 도둑이 들었지요. 어디 무엇을 훔쳐갈지 우선 살펴볼까. 도둑은 열심히 집안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가져갈 것이라고는 눈 씻고 찾아봐도 없었지요. 방 안은 사방벽이 전부였고 가재도구 하나 변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아이고, 화추장이며 비싼 옷감과 금은으로 만든 촛대까지는 무리라 해도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집은 처음이군. 도둑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부엌으로 걸음을 옮겼어요. 하지만 부엌에도 솥 하나만 딸랑 있을 뿐이었지요. 이렇게 지독하게 가난한 집은 처음이네. 아쉬운 대로 저 솥이라도 가져가야지. 도둑은 중얼거리며 솥뚜껑을 열어보았어요. 아이고, 이게 뭐야? 솥 안에는 맹물만 가득 들어있었습니다. 무섭도록 깨끗한 솥을 보니 도둑은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참나, 저녁밥도 안 해먹은 것 같고. 음식을 해먹었다면 솥에 음식 찌꺼기라도 붙어 있어야 하는데 솥은 너무도
깨끗했습니다. 세상에, 이 솥은 오랫동안 음식을 해먹은 적이 없는 것 같네. 놀란 도둑은 집안을 더 꼼꼼히 살펴보았어요. 그러고 보니 부엌도 아주 깨끗하고, 이 집 사람들은 생전 음식이라고는 안 해먹고 사는 모양이야. 네, 여러 집을 도둑질 해보았지만 이런 집이 있을 줄 몰랐어. 아휴, 정말 대단하고 대단해. 도둑은 아궁이 속을 살펴보았습니다. 아궁이가 싸늘한 걸 보니 불 떼고 산 지도 정말 오래되었나 봐. 도둑은 아궁이에 손을 넣었습니다. 재가 묻어 나와야 하는데 이상하게 흙뿐이군. 에휴, 아예 불을 떼지 않는 모양이야. 잠시 무언가를 생각하던 도둑은 다른 집에서 훔쳐온 돈 꾸러미를 솥 안에 넣어두고 조용히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솥을 열어본 홍기섭의 아내는 깜짝 놀라 돈을 들고 남편에게 달려갔어요. 여보, 우리 집 솥 안에 이 돈이 들어 있었어요. 정말 이상한 일이군. 아무래도 우리 형편이 안 좋은 것을 알고 하늘에서 주신 모양이에요. 우리 이 돈으로 먹을거리와 땔감을 삽시다. 그러자 홍기섭이 험한 표정으로 아내를 나무랐어요. 하늘에서 돈을 내리다니.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소이다. 그럼 어떻게 솥 안에 돈이 있는 거죠? 아마도 누가 잃어버린 돈인 듯하니 기다렸다 주인을 찾아줍시다. 세상에, 남의 집 솥 안에 돈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나름대로 무슨 이유가 있겠지. 그 돈에 단 한 푼도 손을 대서는 아니되오. 홍기섭은 대문 밖에 글을 적어 써 붙여놓고는 하루 종일 돈 주인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도둑은 자신이 돈을 주고 온 집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너무 궁금했어요. 내가 두고 온 돈으로 무엇을 했을까? 참다 못한 도둑은 단정하게 차려입고 홍기섭의 집으로 슬그머니 찾아갔어요. 도둑은 홍기섭이 집 대문 앞에 써 붙여 놓은 글을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집 부엌에서 돈을 잃어버린 분께서는 찾아가십시오.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돈을 잃어버린 사람은 찾아가라니. 세상에 기가 막혀서. 도둑은 홍기섭의 집 대문을 두드렸어요. 홍기섭의 아내가 나와 문을 열었지요. 대체 이 집이 누구의 집이요? 네, 홍참봉 댁입니다. 그런데 저 종이 쪽지는 무엇입니까? 홍기섭의 아내는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을 도둑에게 자세히 말해주었습니다. 그 말을 모두 들은 도둑이 말했어요. 홍참봉 어르신을 만나뵐 수 있을까요? 네, 한번 여쭤보고 오겠습니다. 저기
위에 산 너머 마을에 사는 유가라고만 전해 주십시오. 도둑은 홍기섭의 아내에게 자신의 성을 말했어요. 홍기섭의 아내는 문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 다시 돌아왔습니다. 저를 따라오시지요. 도둑은 불안한 표정으로 주위를 살피며 홍기섭의 아내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홍기섭의 아내는 도둑을 홍기섭이 있는 방까지 안내해 주었어요. 말씀드린 분을 모셔왔습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유가라고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무슨 일로 저를 찾아오셨습니까? 밖에 붙여놓으신 글을 보고 왔습니다. 역시나 그러셨군요. 홍기섭은 깊은 얼굴로 돈꾸러미를 꺼내어 도둑에게 내밀었어요. 어서 가져가십시오. 도둑은 홍기섭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어요. 그 돈은 제가 어르신 쓰시라고 두고 간 돈입니다. 전혀 부담 갖지 마시고 필요한 것을 사는 데 쓰십시오. 마음은 감사하지만 내가 왜 남의 돈을 받는단 말이오. 도둑질한 돈이니 너무 신경 쓰실 일 없습니다. 네, 비록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더러운 돈은 받지 않습니다. 어서 이 돈 가지고 돌아가시오. 도둑은 홍기섭의 바른 마음가짐에 감동했어요. 먹고 사는 일이 막막해 도둑질을 했지만 앞으로는 나리를 모시고 살고 싶습니다. 저를 받아주십시오. 썩 나가지 않으면 너를 사또에게 넘기겠다. 홍기섭은 도둑을 사정없이 내쫓았어요. 며칠 뒤 도둑이 음식과 땔감을 들고 홍기섭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왜 다시 왔는가? 이것을 받아주십시오. 자네가 도둑질한 돈으로 산 것은 다시는 받고 싶지 않다네. 도로 가져가게. 그것은 제가 땀 흘려 일한 돈으로 산 것입니다. 잠복님께 말씀드린 대로 도둑질을 그만두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니 제발 받아주세요. 그리하여 홍기섭은 도둑이었던 사내를 유군자라 부르며 그와 함께 오래도록 우정을 나누며 살았다고 합니다. 선녀와 나무꾼. 옛날 어느 깊은 산골에 나무를 해서 시장에 팔아 어머니와 함께 사는 착한 나무꾼이 있었습니다. 그 나무꾼은 너무 가난해서 아직 장가를 가지 못했어요. 어느 날 나무꾼이 나무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산속에서 쫓기는 사슴 한 마리가 나타났어요. 아저씨, 저 좀 살려주세요. 사냥꾼에게 쫓기고 있어요. 아, 큰일이구나. 어서 이쪽으로 와서 숨으렴. 나무꾼은 재빠르게 나무 덤불에 사슴을 숨겨 주었습니다.
잠시 후 사냥꾼이 쫓아와서 나무꾼에게 물었어요. 이보시오. 혹시 조금 전에 이리로 온 사슴 못 봤소? 아, 사슴이요? 저쪽으로 갔어요. 나무꾼이 숲속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사냥꾼이 숲속으로 사라지자 목숨을 구한 사슴은 나무꾼에게 아저씨, 목숨을 구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은혜를 갚고 싶어요. 소원이 있으면 말해보세요. 내 소원은 예쁜 여자를 만나 장가 가는 거지 뭐. 아, 그래요. 그럼 보름달이 뜬 날 밤에 저 아래 폭포수 밑으로 가보세요. 하늘에서 선녀들이 내려와 목욕할 거예요. 그때를 기다렸다가 선녀들이 벗어놓은 날개 옷을 한 벌 감추세요. 그러면 옷이 없는 선녀는 하늘나라로 올라가지 못할 거예요. 그 선녀를 집으로 데리고 가서 결혼을 하세요. 사슴은 아이를 셋 낳을 때까지 날개옷을 돌려주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이윽고 보름날 밤이 되자 나무꾼은 사슴이 알려준 대로 계곡에 폭포가 있는 곳으로 갔어요. 사슴이 말한 대로 아름다운 선녀들이 달빛을 받으며 목욕을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나무꾼은 살금살금 기어가서 몰래 날개옷 하나를 훔쳤지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목욕을 끝낸 선녀들이 하나둘씩 옷을 입고 하늘로 너울너울 춤을 추며 올라갔어요. 어머나, 내 옷이 없어졌네. 어디 갔지? 예쁜 선녀 한 명이 발을 동동 구르며 울먹이는 소리로 말했습니다. 바람에 날아갔나 봐. 주변을 잘 찾아봐야지. 그러나 아무리 찾아도 옷은 없었어요. 지친 선녀는 폭포 옆에 앉아 슬피 울고 있었지요. 이때 나무꾼이 나타나 자기 겉옷을 벗어주고 위로해 주었어요. 갈 곳이 없는 선녀는 나무꾼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둘은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살았어요. 많은 세월이 흘러 나무꾼과 선녀는 2명의 아이를 두었습니다. 어느 휘영청 밝은 보름달 밤이었어요. 그날도 날개옷을 잃어버렸던 밤처럼 달이 무척 밝았어요. 문득 선녀는 하늘나라가 그리워졌습니다. 선녀는 달을 쳐다보며 시름에 젖어 혼자 슬픈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 하늘나라가 그립구나. 부모님도 잘 계신 걸까? 날개옷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친구들이 보고 싶어. 그 말을 들은 나무꾼은 선녀가 참으로 불쌍하고 미안했어요. 왜냐하면 나무꾼은 선녀와 살면서도 몰래 옷을 훔친 것이 항상 마음에 걸렸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는 사실대로 말을 하고 용서를 빌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선녀가 날개옷을 입고 싶어하며 슬퍼하는 모습을 보자 나무꾼은 그만 마음이 약해졌어요.
그래서 사슴이 당부한 말을 까맣게 잊고 선녀에게 날개옷을 주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날개옷을 자기가 훔쳤노라고 사실대로 말하고 용서를 빌었지요. 아, 내 날개옷. 그동안 얼마나 입어보고 싶었는데. 선녀는 날개옷을 서둘러 입고 양팔로 두 아이를 안은 채 하늘나라로 올라가고 말았어요. 그제야 나무꾼은 아이 셋 낳을 때까지 날개옷을 보여주지 말라는 사슴의 말이 생각났습니다. 그러나 후회해도 이미 때는 늦었지요. 나무꾼은 아내와 아이들이 보고 싶어서 매일 울었어요. 그러다가 나무꾼은 다시 사슴을 찾아갔어요. 여보게, 사슴, 내가 자네의 말을 잊고 날개옷을 주고 말았네. 선녀가 아이들을 데리고 하늘나라로 가버리고 말았어. 제발 나 좀 다시 도와주게. 나무꾼은 울면서 부탁을 하였어요. 딱하게 여긴 사슴은 나무꾼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날개옷을 잃어버린 뒤로 다시는 선녀들이 땅으로 내려오지 않아요. 대신 커다란 두레박으로 물을 길어 올려 목욕을 한답니다. 보름날 밤이 되면 큰 두레박이 내려올 테니 그것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세요. 드디어 나무꾼은 달 밝은 보름날 밤, 나무꾼은 선녀를 처음 만났던 그 폭포수에 가 보았습니다. 한참을 기다리니 정말 하늘에서 커다란 두레박이 내려왔어요. 나무꾼은 얼른 두레박을 탔습니다. 하늘나라로 올라간 나무꾼은 아내와 두 아이를 만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금강산 개구리 바위. 옛날 금강산 옹정리에 오래된 우물이 있었습니다. 우물 속에는 10여 마리의 개구리들이 살고 있었어요. 개구리들은 모두 우물 안에서 나고 우물 안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개구리들이 알고 있는 세상은 우물 속과 우물 위에 하늘이 전부였지요. 우물 안은 너무 좁아. 맞아. 답답해 죽겠어. 그런데 우물 밖에는 무엇이 있을까? 진짜 궁금해. 개구리들은 우물 밖에 있는 세상이 너무 궁금했어요. 어느 날 개구리가 살고 있는 우물가에 까마귀 한 마리가 날아와 앉았습니다. 개구리들은 까마귀가 잘 보이는 곳으로 모였어요. 안녕, 개구리들아. 까마귀가 개구리들을 보면서 인사를 했어요. 거친 까마귀의 목소리에 놀란 개구리들이 입을 모아 소리쳤지요. 누구세요? 무서워하지 마. 나는 까마귀라고 해. 까마귀? 온몸이 까만새, 까마귀 말이야. 까마귀는 자신의 까만 날개를 활짝 펼쳐 보였습니다. 까마귀님은 그 날개로 이곳 저곳을 날아다니시겠네요? 물론이지. 세상에서 내가 안 가본 곳은 없어. 까마귀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개구리들은 눈동자를 반짝거리며 까마귀를 바라보았어요. 까마귀 아저씨, 바깥 세상 이야기 좀 해주세요. 까마귀는 차마 개구리들의 부탁을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해줄까? 개구리들은 평소 궁금했던 것을 까마귀에게 물었습니다. 까마귀는 하나에서 10가지 개구리들의 모든 궁금증을 풀어주었어요. 이야, 정말 대단하네요. 세상은 너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크고 아름답지. 까마귀는 흐뭇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까마귀 아저씨, 그럼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곳은 어디예요? 개구리들의 질문에 까마귀는 우물쭈물하지 않고 바로 대답했어요. 금강산이지. 내 생각에는 금강산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워. 금강산이 어디예요? 너희가 살고 있는 이 우물이 있는 산이 바로 금강산이야. 에게, 우리가 사는 우물이 있는 곳이라고요? 개구리들은 까마귀의 말에 실망했어요. 너희들 아직 한 번도 금강산을 못 본 모양이구나? 모든 개구리들이 한꺼번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단 한 번만이라도 금강산의 경치를 볼 수 있다면 너희는 이곳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무척 고마워할 거야. 개구리들은 까마귀의 말을 듣고 금강산을 두 눈으로 직접 보고 싶었어요. 우리가 모두 금강산 구경을 가면 우물은 누가 지키지? 한참 생각한 개구리들은 좋은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우리 가운데에 대표를 뽑아서 구경하고 오게 하자. 개구리들은 머리를 맞대고 대표를 뽑았어요. 그리고 대표를 까마귀가 있는 곳으로 올려보냈죠. 아저씨, 제발 저에게 금강산 구경을 시켜주세요. 대표 개구리는 두 손을 꼭 모으고 간절히 부탁했어요. 우물 속의 다른 개구리들도 입 모아 소리쳤지요. 제발 우리 대표의 부탁을 들어주세요. 한 마리 정도라면 어려울 것이 없지. 까마귀는 개구리를 등에 업고 하늘 높이 날아올랐어요. 우와, 우리 우물이 콩알만해 보여요. 즐거운 모양이구나. 위험하니 더 꼭 잡아라. 아저씨, 제 발로 걸어서 금강산을 보고 싶어요. 그럼 저 아래 내려주마. 까마귀는 개구리를 구룡령 계곡 입구에 내려주었습니다. 조심해서 잘 다녀오거라. 까마귀 아저씨, 고맙습니다. 까마귀가 날아가 버리자 개구리는 구룡령 계곡을 지나 열심히 금강산을 오르기 시작했어요. 이야, 금강산 정말 엄청나다. 개구리는 금강산의 아름다움에 놀라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을 줄이야. 개구리는 벌어진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어요. 와, 저기 저 바위 좀 봐. 어쩜
향기 좋은 꽃들이 가득해. 개구리는 쉴 새 없이 떠들며 한 발자국씩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김강산 구비를 돌면 돌수록 아름답고 신비로운 경치가 나타났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라더니 정말 거짓말이 아니네. 개구리는 금강산의 아름다움에 흠뻑 빠졌습니다. 대표 개구리는 우물 속에서 자기를 기다리고 있을 개구리들을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개구리는 지칠 때까지 금강산을 돌고 또 돌았습니다. 에구, 다리야, 허리야. 이제 여기 앉아서 금강산을 실컷 봐야지. 앉은 채 꼼짝도 하지 않고 금강산만 바라보던 개구리는 몸이 단단해져서 바위가 되어버렸답니다. 이 바위가 금강산의 개구리 바위랍니다.